일단 이제 해봅시다. 몇 년 전에 제가 어쩌다 보니 이제 문학에서는 이문서당이라고 원문을 강독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웅순 선생님을 저희가 이제 사부로 모시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맹자를 두 번째 읽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별로 썩 내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맹자는 굉장히 길거든요. 이제 논어는 12,000자 정도 되고 맹자가 30,000자가 넘죠. 맹자는 길어요, 논어보다. 그래서 이제 완독하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2시간 반 정도 같이 읽는다고 해도 한 이제 1년 정도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고 이제 그게 좀 부담스럽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이제 내가 안 읽었던 다른 책들을 읽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 때문만은 아니고 저는 맹자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처음에 맹자를 읽을 때 왜냐하면 이제 논어는 이제 뭐니 해도 원조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 강의는 거의 볼 때 내가 논어를 공부하면서 재미가 없다라거나 괜히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올해 한 명 보긴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동양 고전을 많이 알든 아니면 초심자든 논어는 다들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일단 문장 자체가 아포리즘으로 함축적이고 그래서 이제 가슴에 팍팍 와서 박히는 게 있어요. 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 군자 불기, 예전에 성균관 스캔들 같은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조문도 석사가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포리즘이 갖는 그런 긴장감, 밀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논어는 문장이 이제 좋고 우리를 좀 빨려 들어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노자 아시죠? 그 노자 첫 문장이 노자 전체를 안 읽으셨다고 하더라도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는 도가 아니다. 이 문장을 이 딱 한 문장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어요. 이게 소위 그 동양 철학의 대가들 그리고 도월이 이 문장 해석한 것 같고 뭐 나를 웃긴 남자 뭐 이러면서 어떤 아주 어떤 분이 이 도월의 이 노자 해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층적이고 좀 심오한 텍스트예요. 저도 이제 언젠가 노자에 내가 제대로 도전해보겠다 약간 이런 포부가 있는데 장자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책입니다. 정말 장자는 좋은 책이에요. 다음번에 제가 장자 강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기, 대단하죠. 일찍이 로신이 사가의 절창이며 운율 없는 이소라고 말한 바가 있는 것처럼 이 수천 년의 시공을 종횡무진 넘나들며 장대한 인간사를 드라마틱하게 펼쳐내고 있는 절대 필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기를 절대 필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또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사기도 대단한 텍스트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맹자는 저한테 이제 맹자를 처음 1년 동안 완독했을 때 저의 느낌은 말이 많아요. 제후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대답하고 제자가 한 가지를 물으면 100가지로 대답을 하는데 근데 일단 말이 많고 이 말이 많은 건 공자의 첫 번째 제자를 자처한 맹자한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자는 말이 많은 걸 엄청 경계했거든요. 제가 그 줄을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일단 여러분 많이 아시는 교원영색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그러니까 말을 막 이렇게 이제 이 기교할 때 그잖아요. 말을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막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얼굴색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요 사실 논어 문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에서는 이렇게 애둘러 말해야지 그게 예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원 영색이 꼭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공자는 약간 경계했어요. 그러니까 외교적 언사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관계에서 그런 거를 이제 공자는 좀 경계를
했을 뿐더러 이제 공자한테 말이라고 하는 건 늘 실천하고 결부되어 이제 있는 거였고 이제 이랬는데 맹자는 일단 말이 많아. 말이 많은데 그 말이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 이제 이 맹자 강의 반장하시는 진달래 쌤은 맹자 너무 우겨요. 맹자 너무 우겨요. 근데 실제 본문을 읽으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아포리즘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논어처럼 맹자도 대화록이지만 길게 이야기를 하면 어쨌거나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데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는 논리적인 구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끊임없이 논점이 바뀌고 뭔가 A라고 물었는데 B라고 답변을 하고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대의 평가가 맹자는 호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거죠. 말 잘할 변이에요. 변호사 할 때 변. 그러니까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저희 엄마가 저한테 윽박 지르면 제가 논리적으로 조금 말하면 그래 너 커서 변호사가 되라 막 이제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 이제 잘하는 그래서 당대의 평가가 호변이었어요. 이게 그 여기서 퀴즈 공자에 대한 당대의 평가는 뭐였을까요? 그럼 정답은 다음 주에 지금 바쁘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공손주에서 보면 이제 선생님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왜 말하는 걸 좋아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호변이 당대의 맹자의 평가였어요. 그러니까 촌철살인의 미덕이 없다고나 할까? 저한테는 맹자가 이제 그렇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우기고 있다는 인상도 있고 또 이제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이제 맹자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냐면 강의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맹자가 이게 우원이 화로 사전이라고 가로쳤을 때 원문이에요. 사기의 맹자 순경 열전에 나오는 건데 이 얘기 뭐냐면 비현실적이고 이상주의적 인물이다.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너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해도 너무나 당연한 지당하신 말씀만 하는 사람이다. 약간 이런 평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말은 많은데 그 말이 대부분 원론적인 이야기라면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맹자에 대한 저의 이제 첫인상은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맹자를 다시 읽을 때 굉장히 맹자가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는 힘의 정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패권을 굉장히 문제 삼았어요. 패권의 정치를. 그리고 덕의 정치를 주장했어요. 그게 왕도 정치예요. 힘의 정치가 패권 정치고. 그런데 덕의 정치를 실현시킬 인물로 선택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덕자가 아니고 가장 당대의 세력이 많은 재성공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죠. 이게 지금 뭐 이율배반, 아이러니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봅시다. 왜냐하면 주 3번 보세요. 공선주에 나오는데 원문을 안 읽을게요. 저기 번역본만 읽어볼게요. 제 나라같이 큰 나라를 이게 제선왕한테 한 얘기거든요. 제 나라같이 큰 나라를 가지고 왕 노릇 이때 왕도 정치를 펴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제 나라같이 큰 나라를 가지고 왕도 정치를 하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가 있고 그러니까 이 새가 있고 또 지금 때가 왕도 정치를 하면 마치 감을 얻는데 비 오듯이 사람들이 다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힘의 정치를 추구하지 않았지만 당대의 가장 세력이 있는 나라의 왕한테 가서 너는 새가 있다 지금. 그러니까 왕도 정치를 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럼 전혀 일단 이상주의자는 아니죠. 그런데 저는
덕의 정치를 세력가가 핀다? 이거 모순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 들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군주의 눈에 들기 위해 또 그를 설득하기 위해 최대한 그를 거스르지 않는 화법을 구사해요. 주 4번을 보세요. 일단 주 4번의 밑에 이제 맹자의 양해왕 편이 있는데 맹자는 모두 7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편이 상하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14개의 편이 되어 있는데 뭐 양해왕, 공손추, 등문공, 양해왕은 왕, 등문공 왕, 공손추 제자, 등문공 다음에 뭐지? 이루를 옛날에 눈 밝은 사람, 이루 다음에 만장 제자, 그 다음에 고자, 자, 성선설 논쟁한 사람, 마지막에 이제 진심, 진심을 다하다. 뭐 이렇게 7개의 편으로 되어 있고 각 편이 상하로 되어 있는데 양해왕의 2장에 보면 양해왕이 그 번역 해석 보세요. 맹자께서 양나라 해왕을 만나셨는데 왕이 연못가에 서 있다가 크고 작은 기러기와 크고 작은 사슴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러니까 왕의 프라이빗 정원인 거죠. 엄청나게 큰 온갖 그 무슨 사슴, 뭐 물고기, 뭐 하여간 이런 것들이 가득한.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왕이고 세력이 있으니까 이런 프라이빗한 정원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맹자한테 현자도 이런 것을 즐깁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제선왕도 이제 설궁에서 맹자를 뵙고서 현자도 이러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약간 세속적 즐거움 같은 거잖아요. 이게 뭐 음악을 즐긴다라거나 뭐 여색을 즐긴다라거나 이런 건데, 근데 이게 한비자는 맹자보다 약간 뒷시대 사람이에요. 한비자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네. 소위 법가의 시조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한비자는 이제 한나라의 공자인데, 근데 한비자에 보면 팔간이라고 하는 편에 이런 게 있어요. 신하가 군주에게 간사한 짓을 하는 8가지 방법을 논하는데 그 중에 제가 줄친 게 넷째인데 이게 양생할 때 양이죠. 뭐를 기르는 거야. 근데 재앙을 기르는 거야. 왕의 재앙을 기르는 거야, 신하가. 그 내용이 뭐냐면 신하가 백성을 동원하여 궁실과 이게 그 누대,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정자와 연못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등 군주를 즐겁게 하여 그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야, 왕들이. 나중에 전국시대 이야기는 좀 이따 할 텐데, 왕들이 세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을 막 하는 거였어. 그게 요즘의 부자들은 뭘 해야 부자인가요? 청담동에 살아야 부자인가? 그러니까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아니면 뭐 백화점에서 뭐 블랙카드를 쓰면 뭐 부자예요? 하여간 세력가예요? 그러니까 당대는 왕들이 이렇게 그 궁시를 아름답게 짓고 이제 누대를 짓고 연못을 꾸미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맹자편에서는 왕들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맹자가 덕의 정치를 주장하는데 그럼 안 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 여민 동락이 다음 주에 나와요. 여민 동락이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괜찮습니다. 단 백성과 함께 즐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비교해서 한비자를 보면 그것이야말로 그걸 부추기는 신하야말로 왕을 재앙에 빠뜨리는 신하다. 진짜 이걸 잘라야 하는 이게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맹자는 그거를 현자도 이것을 즐깁니까? 할 때 한 번도 노를 한 적이 없어요. 뭐 오케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가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로서는 약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오히려 맹자의 가르침을 고지곧대로 받들였던 작은 나라, 이게 등나라예요. 등문공할 때 등나라는 작은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우리도 그 뭐 북한과 중국과 무슨 뭐 저기 미국과 이 사이에서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잖아요. 이 등나라 같이 작은 나라는 세력이 있는 그런 나라들 사이에 끼어갖고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문검은 스스로 맹자의 이제 그 약간 제자 같은 걸 스스로 이제 자처하며 왕조 정치를 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력이 너무 없어서. 그 세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맹자는 어떤 점에서 공하거나 이상주의적인 인물만은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공자와 맹자는 흔히 공맹이라고 불리며 세트로 취급을 우리가 하는데요. 이렇게 세트로 취급을 하게 된 것도 맹자가 만든 어떤 역사 철학의 계보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대에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맹자가 도통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수, 요탕, 모모, 주공, 공자, 다음에 맹자. 그리고 나중에 천연후의 주자가, 정의 주자가 그 밑에 맹자 다음에 정의, 정호, 정 선생님들, 그 다음에 주자 자기. 이렇게 이제 만든 게 소위 동아시아를 그 미스터 선샤인 직전까지 유지했었던 그 시기에 애국 계몽기라고 불리우고 서세 동점이라고 불리우는 그 시기 전까지 이 동아시아 전체의 문명의 어떤 패러다임이었던 거잖아요. 에피스테메였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그 유가적인 그 도통은 맹자가 처음 만들었고 나중에 주자가 그걸 이어받아서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은 핵심적인 논점에서 의견을 달리해요. 공자와 맹자는. 공자는 춘추시대의 패자였던 제황공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춘추시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좀 따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주나라, 공자가 사모했었던 주나라, 종법제, 천명, 천하, 천자, 하여간 이런 어떤 천의 사상과 그것에 입각해서 주나라 종법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중국 최초의 거대한 정치적 질서가 형성이 된 거였거든요. 이게 이제 무너진 게, 이게 더 이상 작동을 안 한 게, 그게 이제 춘추 시대고, 공자가 여기 계시죠. 우리가 춘추 전국이라고 했던, 여기가 맹자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제자 백가들이 여기 계십니다. 맹자와 장자는 완벽하게 동시대 사람이고요. 우리가 도가라고 이야기하는 뭐 순자는 당연히 맹자 밑이고요. 한비자 또 뭐 손자면법의 병가, 이제 이런 게 있죠. 또 뭐 빠진 게 있나? 하여간 뭐 농가,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춘추 전국 시대고. 자, 두 번째 퀴즈, 상식자 퀴즈. 이 춘추 전국 시대를 끝장내고 또다시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그거 아시네요. 그게 바로 진나라의 진시황인 거죠. 황인가? 황 맞죠? 진나라는 21년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바로 그 사이에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초한지가 있고요. 유방이 한나라를 통일해서 한제, 진한제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진한제국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중국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춘추 시대를 우리가 보통 춘추 시대도 이제 이 천자의 권위가 이제 무너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춘추 시대는 오패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자의 권위, 권한,
뭐 이런 것들을 5명의 패자가 뭐 진문공이라거나 제황공이라거나 제후들인 거예요. 제후들이 뭐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약간씩 이게 조금 다르니까 시기가 그러면서 천자의 역할을 대신해서 천하를 안정시켰거든요. 그래서 공자는 그런 점에서 제황공을 높이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맹자는 제황공이야말로 진문공이나 이제 제황공, 이제 제자들이 계속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전국 시대가 너무 지금 엉망진창인데 지금 완전히 진짜 사람들이 막 맨날 죽고 막 전쟁이 끊이지가 않고 그런데 그러면 진문공이나 제황공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천하를 안정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제황공 밑에는 누가 있었어요? 제황공이 천하를 안정시키기 세 번째 퀴즈인데. 어려워요. 관포지교에 관중이 있었단 말이에요. 명재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세트야. 제황공과 관중 이게 그리고 이 관중은 귀족 계급 출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관포지교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당대의 전국 시대가 막 이제 정말 아수라난장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그리고 이 제자백과의 또 제자들이 뭔가 그런 세트 제황공과 관중 이렇게 세트로 하면 지금도 그렇게 뭔가 그런 제후와 그런 어떤 재상이 나타나면 그리고 맹자같이 훌륭한 인물 맹자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부는 진짜 훌륭하니까 이렇게 해서 세트가 되면 막 제선왕과 맹자 뭐 이렇게 세트가 된다라거나 양해왕과 무슨 맹자 이렇게 세트가 되면 그럼 천하를 좀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건 사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맹자가 펄펄 뛰었다고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러면서 힘으로 정치를 한다라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하고 다른 거죠. 공자는 적어도 춘추 시대에 천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나서도 나라를 안정시켰던 게 제황공의 공이라고 생각하고 제황공의 공이 없었으면 중원, 얘네들이 생각하는 중국이 마치 오랑캐 같이 다시 문명이 급속도로 무너졌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문명인이 아니라 그 문명 이전의 야만인처럼 오랑캐처럼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강의 3쪽으로 돌아가요. 3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공자를 사숙했다면서 스스로 공자의 적통임을 주장한 맹자의 포지션을 놓고 보면 맹자의 이런 입장은 이상하죠. 물론 공자에 대한 첫 번째, 그러니까 논어에 대한 첫 번째 해설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포리즘적으로 공자가 던진 질문들을 확장시키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죠. 그게 사실 훨씬 더 많죠, 맹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서 공자를 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담론의 배치를 보면 공자와 맹자의 연속성만큼이나 혹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공자와 동시대의 다른 지식인들의 담론적 공통성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 심, 기 이제 이 공손주장에 나오는 호연지기가 맹자에서 첫 번째로 김장인가 두 번째로 김장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호연지기장이 하여간 무지하게 긴데 모든 그 이후에 내노라 하는 주석가들이 난문 중에 난문이다. 해석하기 어렵다. 이러고 있거든요. 호연지기장이. 근데 그게 왜 그럼 도대체 맹자가 다음번에 다시 이야기할 텐데 호연지기가 왜 나오냐면 그러니까 공자는 자기를 호학자라고 스스로는 데피니션 했거든요. 남들이 어떻게 부르건 나는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맹자는 자기를 어떻게 말을 했냐면 나는
나의 40에 부동심이야. 나는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외물에 이제 끄달리지 않아. 그러면서 나는 뭘 잘하냐면 나는 호연지기를 잘 기르고 나는 지연인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판단해. 이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이렇게 자기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맹자를 어떻게 불렀던 맹자는 자기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냐 이제 무료 지식인이라 하면 난 뭐 이름이라거나 나는 아무개다라거나 나는 어느 직장을 다닌다라거나 이런 거 정말 근대적인 어떤 교육 관련의 효과거든요. 그런 걸 넘어서서 내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나를 주체화할까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나는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쨌거나 맹자는 자기를 호연지기를 잘 기르고 지연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호연지기가 어려워. 근데 이게 이제 이 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 자체가 다 전국시대에 나온 새로운 어떤 개념들이에요. 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의 담론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쓰지 않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예를 들면 요즘 무슨 이야기들 많이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냥 제가 요즘에 그냥 이거는 뭐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기에 계급 이런 이야기보다는 정의 이런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정, 정의. 근데 그러니까 이런 오늘도 제가 무슨 그 신문에서 책 이런 거 보니까 능력주의는 정의인가? 하여간 이런 제목으로 이제 어떤 책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거 쓰지 말고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되어서 정규직이 되는 게 지금 정의라고 젊은이들이 생각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그게 정의야? 능력주의가 정의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사유할 때 혹은 좋은 사회에서 사유할 때 그런 걸 아주 비껴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맹자는 우리는 지금 막 도가와 뭐 육아는 엄청 다르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동시대의 어떤 담론적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에피스테메에서 공유하는 어떤 개념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맹자에서 제가 조금 새롭게 발견한 거고, 그 동시대 인물이지만 맹자와 장자, 맹자에서는 장자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장자에서도 맹자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데 전 이것도 너무 신기하던데 둘이 서로 몰랐나?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도청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같이 나온다라거나 이게 요순 이야기가 당대 전국시대에서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요순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뭐 노장계통에서는 황제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근데 논어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요순 지도가 나오기는 하지만 논어에서 주로 사표로 삼는 것은 문화, 무함, 특히 주공 이런 거고 요순도 뭐 약간의 어떤 레토릭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국시대에 가면 다들 요순으로 이제 올라가고 요순에 대한 평가가 제자백가에 따라 쫙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요순 이전에 황제로 올라가거나 약간 이런 경향들이 전국시대의 담론에서는 나타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맹자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맹자의 스캔들입니다. 맹자는 계속 스캔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머니의 장례를 호화롭게 지냈다는 비난에 줄곧 시달렸고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고 평가했던 군주들에게 받은 화려한 선물 때문에 여러 번 문제 제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맹자는 내로남불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문제제기 받은 거예요. 이게 이에 대해서 맹자는 자기는 도리 어긋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지금 막 머릿속에 막 지금 당대의 여러 인물들이 떠오르시죠? 예. 대부분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상대방은 넌 다 내노란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혹은 정식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디펜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이 정적에 의한 네거티브다. 이렇게 어필하기도 해요. 이게.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돼요. 정말 그런 걸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맹자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 아니면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맹자의 로직이 일리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맹자의 인간적 결함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게 육아의 어떤 로직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육아는 좀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 장자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사대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출사할 때 출사를 하는 인물이거든요. 이 사대부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 사대부를 출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치의 담당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정치의 주체가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장자에는 아예 이걸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런데 육아는 사실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육아는 이걸 하고 이걸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나? 이렇게? 아니면 이것도 어떤 길이 있나? 그 밥은 어떻게 먹지? 그래서 육아는 사실 문제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맹자의 이제 소위 맹자의 스캔들처럼 보이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맹자의 어떤 자기 방어의 변론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쉬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뭐라 그럴까? 왜냐하면 이게 공자도 제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뒤에 어딘가 나올 텐데 이제 공자도 당연히 자기를 뭐 고지제 팔아야지 자기가 출사하기를 원했는데 잘 안 된 거거든요. 공자가 스스로 이걸 뿌리친 게 아니라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상갓집 개 같은 취급을 받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런 공자에 비해서 맹자는 사실상 뒤에 따르는 수레가 수십 대가 있었고 수행원이 수백 명이 있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 상당한 뭐가 있었어요.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와는 달리 당대의 스카웃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FA 대어처럼 저는 보여요.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맹자를 두 번째 읽으면서 더 이상 맹자가 장황하고 원론적이고 지당하신 말씀만 하는 아재나 꼰대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종잡을 수 없고 애매하고 잘 해석이 안 되고 그런 역동적 인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맹자를 연구해야 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자, 맹자라는 텍스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맹자라는 이 사람이 그러하듯 맹자의 사유가 그러하듯 맹자라는 텍스트도 굉장히 논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선 맹자는 오랫동안 경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제자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맹자를 부활시킨 거는 송명시대예요. 송명시대의 소위 우리가 나중에는 성리학이라고 불렀지만 처음에는 도학이라고 불리웠었던 이게 북송의 무슨 도학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뭔가 이제 그때도 이제 당나라에서 이제 송나라로 넘어갈 때 우리가 당송변혁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중국에서
엄청난 변혁기가 첫 번째가 요 춘추 전국시대. 예. 그 다음이 방송 변혁기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기.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말 명초. 이제 요렇게가 아주 그러니까 세상이 급변하는 시기였거든요. 지금 마치 팬데믹 지금처럼. 예. 그럴 때 이게 그 방송 변혁기에서 이제 송나라 지식인들이 전혀 다른 새로운 사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맹자한테서 맹자한테서 그걸 받아갖고 와서 새로운 어떤 담론을 구성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보면 맹자도 그런 거였거든요. 맹자도 전국시대 그 아수라판에서 뭔가 새로운 담론을 했을 때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 철학을 재구성해요. 요소로부터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게 좀 굉장히 패턴이 비슷한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진짜 수없이 많은 그저 그러한 제자 백가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예. 그리고 순자는 맹자가 이제 순자 아시죠? 우리가 그 선진 시대, 그러니까 고대의 유가라고 하면 공자, 맹자, 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맹자와 순자도 한 100여 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순자의 텍스트를 보면 순자의 편명 중에 왜 제가 그걸 안 썼지? 비십이자 제자 백가 할 때 이거 쓰잖아요. 여러 제자란 말이에요. 네, 여러 선생님들. 그 중에 딱 12명의 12개의 학파를 순자가 아주 조근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게 다 잘못된 학설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학설. 네. 그러니까 공자는 비조니까 잘못된 학설과 자기 학설이 어떻게 다른가를 주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 이유는 굉장히 이게 담론적 지형이 복잡해지니까 모두가 다 자기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의 주장과 내 주장은 이렇게 달라 이렇게 말하는 방식으로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상태에서 그 비십이자 중에 이제 그 유가 부분을 제가 그 주6에서 번역만 읽어볼게요. 이거는 한길사 순자에서 그 제가 140쪽에서 제가 이제 그 번역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대체로 선왕을 본받더라도 선왕을 본받는 게 잘못이 아니야. 선왕을 본받더라도 그 법통을 알지 못하고 대범하더라도 재질은 급해서 이 말들이 좀 팍팍 안 들어오시죠? 어쩔 수가 없어요. 번역본 이래요. 뜻이 크며 듣고 보는 것은 잡박하게 넓고 지나간 옛일을 살펴서 세설을 만들어 이를 가리켜 오행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뭐냐면 인이 예지 사단을 만든 게 맹자잖아요.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너무나 엉터리 방송국 같은 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오행설, 혹세 무민설이다. 순자가 보기엔 그랬던 거야. 네. 말하지만 대단히 편향되어 같은 유래가 없으며 심오하여 설명이 없고 근데 이 오행 같은 건 편향되었기 때문에 유래가 없고 심오한데 뭔가 설명이 없고 뭔가 폐쇄에 대한 해설이 없다. 여기 그 말을 아무렇게나 꾸며 위험 부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참으로 공자의 말이라고 한다. 자사가 이를 제창하고 맹자가 여기에 동조하였다. 세상에 어리석은 속류들 유가 전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 순자도 유가에 그걸 이어받았기 때문에 속류를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어리석은 속류들은 시끄럽게 소란 피우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마침내 받아들여 전하여 공자와 자유가 이 때문에 후세에 존중받게 되었다고 막 주장하는데 이런 잘못된 주장을 펴는 게 바로 자사와 맹자의 죄다. 순자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맹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떠들었던 건 아니고 당대에도 그랬고 직후부터 사실은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서도 깨지고 저기서도 깨지고 이제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네. 후한의 왕충도 맹자를 비판하는데
뭐 주장의 논거가 부족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인다라고 비판을 해요. 근데 사마천이 맹자 순경 열전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이게 왜냐하면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힘의 논리를 부정하고 덕의 정치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이런 맹자의 부침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주희가 백록동 서원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문학 네트워크 같은 걸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 주희가 낸 논술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맹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를 비판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견주며 또 어떤 사람은 칭찬할 만한 것이 없다고 여겼다. 또 누구는 그의 공로가 오인거 말에 있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그 규치가 같지 않음이 이와 같았는데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대들은 그것을 자세히 이야기해보라. 이런 논술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까지 맹자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뭐 이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대에 이르러 맹자는 그 논란을 모두 뒤로하고 불후의 텍스트로 등극해요. 한유가 시작하고 이정 두 명의 정씨 선생님이니까 정이 정호, 정호 정이 형제겠죠. 이정이 부흥시켰으며 주자가 사서 시스템의 완성을 통해 마침표를 찍은 맹자 리바이벌 프로젝트. 사실 우리는 지금 동양 고전을 공부하면 첫 번째 해야 할 게 사서다. 두 번째는 삼경이다. 그래서 논어 맹자 대학 저희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장을 조금 읽다가 삼경, 시경, 뭐 서경, 뭐 역경, 주역 이런 걸 공부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주자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서는 어떻게 보면 네 권의 책이라고 하지만 사서 자체가 그냥 하나의 세트예요. 그걸 만든 게 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논어와 맹자가 같은 반열로 올라가게 된 거죠. 완성을 찍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주자가 맹자 리바이벌 프로젝트를 했어요. 조선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고려 여말 이제 선초에 우리나라 이제 여말 선초도 또 엄청난 번역기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드라마에서 단골로 매번 다시 이제 그 역사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건데 여말 선초의 모든 정치적 비전을 누가 만들었어요? 정도전이 만들었죠. 정도전이 가장 많이 읽고 최애 텍스트 뭐였죠? 맹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조선 성리학의 어떤 그 조선 성리학,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초는 맹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심성의 철학서 맹자는 성리학이라는 동아시아 근세 에피스테메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은 확고부동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주 현대 중국 사상계의 거목 중에 하나가 리쩌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태코라고 하는 사람인데 중국 공산화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이제 그 활동하는 중국 현대 사상계 거목이에요. 근데 리쩌호 같은 경우는 속명 유학은 신성 도덕 철학이거든요. 이게 성리학 자체가 이렇게 유학을 개관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맹자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주석서들이 자 맹자는 어떤 텍스트예요? 퀴즈가 네 번째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수능 윤리 문제에 맹자가 주장한 것 다음 4개 중에 맹자가 주장한 것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말을 바꿔서 맹자가 주장한 것은 무엇일까요? 왕도 정치. 또 성선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면 왕도 정치는 정치학 텍스트 같은 거잖아요. 일종의 정치학적 태제잖아요. 성선설은 뭐죠?
네. 윤리학적인 테마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것에 바탕을 둔 이런 정치를 펴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표준적인 맹자의 어떤 해석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더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주자가 이 성리학, 이게 성선설이 성리학도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예,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제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윤리학적인 태제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적 위기가 있어도 사대부라고 한다면, 성리학의 에피스테메 속에 살고 있는 사대부라고 한다면, 의병, 발음이 안 돼. 애국개몽기 때 의병장 중에 이인영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의병장이셨대요. 근데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돌아가셨어. 그럼 뭘 해야 돼요? 3년상을 치러야 되죠. 자, 3년상을 치르기 위해서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스터 선샤인 보셨으니까 그때가 어느 시절인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의병장이야. 어머니 돌아가셨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공인이야. 모든 의병 부대를 이끌고 있어. 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현민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머니 3년상을 치르겠어요? 아니면 의병장으로서의 투쟁을 하겠어요? 후자를 택하겠죠. 그러면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해서 가서 살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순간에 의병장 자리 내려놓고 낙향해갖고는 3년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기사를 읽었던 것 같아. 그 의병이 꺾이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거래. 이게 물론 이미 이제 그때 의병장들 사이에 일종의 뭐 노선 투쟁, 약간 갈등 같은 것도 생겼는데, 그것과 이거는 분명 기사를 읽었어요. 근데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의병들 사이에서의 약간의 이제 갈등과 노선 투쟁뿐만 아니라 그 이인영 의병장의 이제 3년상을 위해서 그거를 포기한 게 의병의 활동이 꺾이게 된 어떤 계기라고 하는 기사를 내가 최근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심성 철학적인 게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제 유학을 주자 이후에 그렇게 받아들인 거야. 그렇게 해석했는데, 현대의 리쩌우 같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엄청 비판적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동아시아가 유학을 그렇게 포착했기 때문에 동아시아가 힘없이 망했다라고 좀 보는 거야. 오히려 왜냐하면 이게 그 맹자뿐만 아니라 유학이 순자나 동중서 같은 유학이 있다는 거야. 사회학적인 어떤 우리가 사회학적인 테마들이라거나 그런 정치 철학적 테마들이 훨씬 더 강화된 그런 유학들도 유학의 계보내에서 굉장히 많았는데, 그건 다 쳐내고 오로지 공맹, 정의, 주자 이렇게 오는. 그래서 인륜의 가치가 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유학의 그 중국 내에서의 수용 과정이 오히려 지금 그 근대에 와서 이 동아시아 문명을 서양의 문명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리처우 같은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 점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입니다. 맹자의 형이상학이나 윤리학이 아니라 이제 맹자의 정치 철학의 방점을 찍어내서 독해를 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도월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월에 이제 맹자는 사람의 길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서 맹자는 민군과 혁명을 읽어내요. 그러니까 맹자에서 성선설이 아니라 왕도 정치는 민을 본으로 하는 뭐 갑자기 정도전이 생각나네. 네, 그쵸. 이게 뿌리 깊은 나무에 그 있었잖아. 그 민본. 이 민본주의를 읽어내는 게 도월의 맹자 해석이에요. 이게. 그래서 맹자는 어떤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맹자는 민의 철학자야. 민의 정치가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도월이에요. 그러면서 도월은 맹자가 논어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하면서 공자가 상향의 발돋움을 한 사람이라면 맹자는 철저한 하향의 사명감이 있다. 맹자에게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민중의 고초에 대한 열렬한 공감이다. 이렇게 주장하셔요. 네. 아까 이게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딱히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런데 사실 맹자의 왕도 정치를 민본주의로 읽은 사람은 읽은 최초 사람이 도월이 아니에요. 도월 이전에 강유회가 있었는데 강유회 아시죠? 강유회, 대동서의 강유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청나라 말에 거기도 또 이제 막 그 서태후가 막 잘못해갖고는 막 이제 막 아편 전쟁 일어나고 이제 막 서세 동점의 시기에 막 전쟁만 하면 지고 막 홍콩 떼주고 뭐 광저우 떼주고 다 떼줘도 서태후는 우리는 땅이 많기 때문에 눈도 그냥 안 하고 이랬던 시기에 무슨 윤리 시험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뭐 양무운동, 뭐 변법 자감운동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나라 갑신정변 비슷한 거 김옥균 정도에 해당하는 강유회의 이 강유회의는 맹자를 서양 근대 정치학의 개념으로 맹자를 읽어나가는 대담한 시도를 해요. 예를 들어서 맹자에 보면 이제 고국장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센텐스가 있는데 거기에 국인을 거의 그리스 폴리스의 시민과 비슷하게 해석하면서 그 장의 의미를 맹자가 민권을 받아 의원을 개설하는 제도를 밝히는 것이라고 해석해요. 와, 세게 나간 거죠. 네. 이렇게까지 확 밀고 나가면서 해석을 한 게 강유회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맹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다 자기 각자의 세상, 자기 현실 당대 속에서 맹자를 읽는 수없이 많은 도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국장 말고 민위기, 그러니까 백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센텐스가 있거든요. 그 풀 센텐스는 뭐냐면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다음이며 군주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맹자가 말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서양의 사회 계약론을 이미 선취한 거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강유회의는. 네. 자, 해설을 읽지 않을게요. 이거. 자, 도월은 MB 정부 하에서 강유회의는 반식민지로 전락해가던 청말의 정세 하에서 맹자의 민본주의적 성격을 주목하고 또 그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미조구치 유조처럼 말할 수도 있어요. 미조구치 유조는 일본에 있는 이제 중국학, 동양학의 거의 최고 권위자. 일본은 엄청 선진국이에요. 학문에 있어서. 그건 정말 빼박이에요. 그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국민 정서와 상관이 없어요. 네. 미조구치 유조는 오히려 근데 또 어떻게 말하냐면 민본주의라고 하는데 도월 같은 경우는 하향에서 민의 방점을 뒀다는 거야. 그런데 미조구치 유조는 민본주의라고 해도 그렇게 지금 근대에 그런 어떤 이 인민주권설이잖아요.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게 왕권 신수설과 인민주권설. 오늘 윤리 세계사 굉장히 많이 한다. 이게 인민주권설 같은 거라고 보면 안 된다. 이 맹자의 민본주의를 어디까지나 방점은 민에 있는 게 아니고 군에 있다. 미조구치 유조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의 주체가 아까 인민주권설과 사회계약론은 정치의 주체가 인민이란 이야기잖아요. people. 이게. 그런데 사실 그걸 맹자가 선취했다라고 보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다. 맹자가 여민동락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단어예요. 예, 여민동락 같은 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백성이 가장 귀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정치의 주체는 군주고 백성은 정치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민이 가장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맥락이 무엇인가를 사실 따져보면 당대에는 백성이 많아지겠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럼 미조부치 유조 이야기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섭의 대상? 오히려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예.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미조부치 유조는 그 분명히 군의 방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강의한 5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런 시각을 극단화하면 이제 마르크스의 아시아적 생산 양식 나아가 그것에 기반한 포겔의 동양적 전제주의라는 개념에 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맹자 같은 사람이 미인의 방점을 찍었지만 어쨌거나 중국은 혹은 뭐 중국을 비롯해서 왕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 마지막까지 진짜 이 19세기까지 왕이 있었잖아. 다 뭐야? 전제주의 국가가 되는 거야. 동양적 전제주의. 이게 이렇게 전제주의라고 하는 건 하여간 왕의 권력이 절대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보는 그런 어떤 시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5쪽의 두 번째 문단을 이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양적 전제주의라는 개념에 닿게 된다. 농업 생산을 위한 대규모 관계 사업을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는 전제적 정치 체제의 중앙 집중적인 통제가 필수적이었다라고 요약되는 동양적 전제주의는 어떻게 보면 맹자가 이야기했던 노심자, 노력자, 맹자가 이렇게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노동자와 육체 노동자를 구분했고 이거는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없이 누구나 다 함께 밥 갈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맹자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말씀 다시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맹자의 노심자, 노력자 이론의 유럽 버전의 끝판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고대를 한쪽에서는 특히 동아시아 고대를 혹은 맹자 텍스트를 한쪽에서는 서양 민주주의의 선치 사회로 보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맹자의 민본주의를 한쪽에서는 서양 민주주의의 선치 사회로 보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정체적인 전제 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은 짧게 하고 잠깐 쉴게요. 그래서 맹자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제 쭉 이제 넘어가서 이건 한번 읽어보고 5쪽 넘어와서 6쪽 볼게요. 5쪽 마지막부터 볼 거예요. 저는 무슨 동양 고전으로 대학에서도 전공을 안 했고 당연히 학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맹자를 읽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맹자를 해석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자, 사이드는 비평가를 아마추어라고 부른다. 물론 이때 아마추어는 알쓸 신잡이나 지대 넙 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들은 사이드가 이야기하는 아마추어는 비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고전 비평가로 텍스트를 읽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때 비평가 혹은 아마추어라고 했을 때 사이드가 그렇게 불렀을 때 그거는 사제계급 이론가라거나 교조적인 형이상학자라고 사이드가 부르는 전문가에 맞서 세상과 뒤얽혀 있는 채로 인칭적이고 활동적인 독해를 하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독해자들, 맹자에 대한 모든 권위와 전제를 괄호에 넣기. 나한테 첫 번째 스텝은, 저한테 첫 번째 스텝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월하다는 맹자의 전통적 이미지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성과 현실 사이에서 고토하면서 종종 모순에 빠지는 맹자가 보여요. 예. 왜냐하면 제가 맨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리고 그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독해의 저의 두 번째 스텝은 공자의 충실한 계승자라는 맹자의 지위의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자를 아성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네. 이게 버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인이면 공자의 버금가는 성인. 네. 그렇게 공자 별자리의 두 번째 밝은 별이 아니라 공자와 다른 별자리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보인다. 세 번째 스텝은 주저 해석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사설을 읽을 때 그냥 원문만 보고는 무슨 얘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표준적인 해석본을 봐야 되는데 그게 다 주자집주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설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요. 주자집주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가 만든 사설 시스템을 읽고 주자가 해석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게. 네. 뭐 웅 선생님은 일단 주자를 읽고 그 다음에 니네가 독창적으로 해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주자를 읽으면 여기서 빠져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완벽하시거든 이게 주자께서는. 근데 사실 보면 몇마리 지식인들은 어느 누구도 주자의 주석을 읽지 않았대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을까? 2020년 현재 우리는 지금 하나의 문명이 거세게 몰락하고 있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수천 년 전 맹자가 살았던 시절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죽음은 도처에서 지금 사실 넘치고 넘쳐요. 뭐 하루에 진짜 뭐 죽는 사람이 이름 말을 할 수도 없고 그 시체들을 무슨 뭐 냉동 무슨 관 뭐 하여간 이게 지금 약간 그렇게 처리하고 있잖아요. 맹자가 계속 전국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은 사람 장사 지내지 못하고 산 사람 봉양하지 못한다. 노인이나 자식을. 지금 팬데믹 그거 그 문구 그대로 한문으로 바꿨어도 죽은 자 장사 지내지 못하고 산자 봉양시키지 못하는 게 지금 팬데믹의 현실이에요. 지금 1년이에요. 1년. 네.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화해자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또 이제 그 시절처럼 우리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내지 못하고 산자들도 생이별을 하고 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힘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되게 무겁고 엄청난 질문들이죠. 우리가 지금 맹자를 읽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 질문을 안고 읽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같이 맹자를 한번 읽어봅시다. 잠깐 쉬고 맹자와 그의 시대 하겠습니다.